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공법의 달인 되기, 이제 시즌 2입니다. 네, 2. 요 이제 계획들이 이제 비교해 놓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제 비교해 놨는데요. 우리가 이런 계획들 보다 보면요, 비슷한 것이 다른 계획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비교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광역도시계획 보시면요. 지금 여기 의가 나오는데요.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광역계획권의 막연히 장기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가 또 있죠. 자, 광역도시계획의 의가 이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의가.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 의는 역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이게 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의가.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막연히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뒤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6개죠. 기본적인 공간 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의의가 있는데 이거는 시험 때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6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의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의의가 시험에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의 중에서는 도시군 기본 계획의가 제일 많이 나와. 그다음에 광역 도시 계획의,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이 순서대로 나왔죠. 그러면 우리 법적 성질을 보시면요. 자,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은 둘 다 비구속적이고요.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둘 다 장기 계획이고 거시적 계획입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적 행정 계획 그리고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요.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장기 계획도 아니고 단기 계획도 아닌 중기 계획이란 말이 우리 그 수립 지침에 나옵니다. 그리고 미시적 계획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 광역 도시 계획의 이제 수립권자 또는 입안권자가 쭉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수립권자는요. 뭐 국토부 장관 수립할 수 있죠. 그다음에 시도지사 수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군수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 이 구청장
구청장을 갖다가 수립권자로 나오면 틀린다는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 해서 구청장은요.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요거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립권자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요. 바로 이 6명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 그러면 이 6명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인데 절대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그 수립권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알아두셔야겠죠. 국가계획과 관련했을 때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X.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 이것도 이제 시험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1번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 원칙 6명이고요. 예외가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도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시군의 일부나 전부를 포함해서도 위반할 수 있죠. 이때는 협의로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지정하고요.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같은 도에 관할 땐 도지사가 위반할 자를 지정,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자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위반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 비행정청은 위반권자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 우리 수립 절차를 보시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절차가 동일하죠. 기초조사 공청회는 아예 동일할 수밖에 없죠.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된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도시군 기본계획에 다시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요. 여기 보시면 시도의회, 시군의회,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수립하고 우리 수립해서 그 다음에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고 그 다음에 송부하고 공고 열람을 시켜주는데 열람 기간 30일 이상이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요. 우리가 의견 청취해서 여기서는요. 6개 의회가 나오죠. 6개 시군 의회가 나오죠. 의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립하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 그러니까 시장, 군수와 수립, 도지사 승인, 그 다음에 송부, 공고, 열람 30일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입안 절차 기초조사 나오죠. 그러면 우리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다 기초조사, 바로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의무로 나오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고 주민의 의견 청취는요,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시켜주죠. 근데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요, 주민 의견 청취 생략 가능, 경미한 사항도 생략 가능,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입안, 협의, 심의, 그 다음에 결정 고시, 원칙적인 위반권자 6명, 예외적인 위반권자 국토부 장관, 도지사, 협의 심의, 그 다음에 공동심의가 나와요. 공동심의. 그래서 이 공동심의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했을 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협의와 심의를 생략하는 게 역시 가능하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이 있을 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때죠. 그렇죠? 결정 고시,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이고요. 일반 열람시켜주는데 열람 기간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열람 기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는 당연히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는 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되죠.
근데 도시군 기본 계획은요, 6명 중에서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관할 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됩니다. 관할 도지사가 승인권자. 관할 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결정권자, 결정권자에서 우리 조심할 것이 올해 개정된 거.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다른 것은 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 되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조정구역 지정 변경은 다 그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 중에서 우리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있죠.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것은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이라는 것은 계획이 수립돼서 뒤에 할 것이 내용이고요. 광역계획권 지정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 할 내용이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체크하셔야겠죠. 특성, 방향, 목표,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나오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이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막연히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여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는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 나오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리고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5개는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5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내용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상위 계획에 이제 부합하는 거, 이런 시험이 계속 나오죠. 자,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이나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더 우선하죠. 또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과 다를 때 역시 국가계획 우선하고요. 그다음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근데 판례가요, 단 위반되어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 당연 무효는 아니다. 위반되어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유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자,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만 규정이 나오죠. 그래서 광역이나 기본 계획은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자,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거는 지형 도면 고시일로부터 작년까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그랬는데요. 올해 개정이 돼서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실효 규정이 없고요.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가 2개에서 나오죠.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2개가 5년마다 재검토가 나와요. 2개가 5년마다 재검토. 광역도시계획에는 5년마다 재검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년마다 재검토는요. 총 4개가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2개 나왔죠? 정비법에 또 2개가 있어요. 정비법에서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할 때 정비 기본 방침 수립, 그 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래서 정비 기본 방침 수립, 정비 기본 계획 수립, 두 개 할 때, 요때 이제, 요 두 개를 갖다가 할 때는 5년마다 재검토라는 거죠. 이게 또 5년마다 재검토, 총 4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우리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임의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주민의 입안 제한 나오죠. 우리는 이것을 한번 봤습니다. 부담해서요.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페이지 보시면 실시계획 비교가 나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실시계획이 두 군데서 나와요. 먼저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이 있고요.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이 있는데,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했을 때는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하고요.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인가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인가를 받고요.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에 대해서는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지정권자가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절차,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같은 거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이 나오냐 그러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는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의견 듣는 게 나와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의견을 듣고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대도시시장을 제외한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실시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자,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요. 요때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경미한 사항에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수용 사용권을 취득하고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시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수용 사용권을 취득하죠. 그렇죠? 관련 인허가 등이 의제가 되고요. 근데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또 변경된 것으로 보고 관련 인허가 등이 의제가 됩니다.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은 조건부 실시계획 인가 가능하고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사업계획이 본래 명칭인데 이것을 우리 법에서는 약어로 개발계획이라고 쓴다고 나왔죠. 시험에서는 개발계획으로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요. 원칙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합니다. 예외가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바로 혁신도시 같은 데죠. 물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고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합계가 30% 이하인 지역 나왔죠. 3번 개발계획의 변경. 자, 변경은요, 요청을 받아서 또는 직접 변경할 수가 있고, 우리 개발계획안을 공모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공모할 수 있고, 응모자가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해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나왔죠.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말이죠. 요 환지 방식이 문제예요. 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요때는요,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서 개발계획 수립하래요. 왜냐하면 개발계획은 행정계획인데요. 우리나라 행정계획 중에서 민간인들의 동의까지 받아서 수립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하고요. and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환지 방식일 때 수용 방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보셨고 상위 계획의 부합. 그러면 개발 계획은 광역이나 기본 계획에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됩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만 하면 되죠. 자, 우리 개발 계획 내용 중에서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4가지가 나오죠.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 부담 계획, 심의 한번 나왔죠?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등,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 광어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그 세부 목록, 심의 또 한번 나왔죠? 그러면 15번, 16번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15, 16번은요. 요것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시험에 안 나왔는데 13, 14, 15, 16 요 4가지의 특징은요. 이것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요 4가지는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고 우리 개발 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시험에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 내용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시 계획도 안 들어가고요. 환지 계획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개발 계획의 작성 기준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이를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환지 계획하고 환지, 우리 관리 처분 계획 비교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현재 그 각종 계획의 비교를 보고 있는데, 환지 계획, 낡은 땅을 개발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계획이 환지 계획, 낡은 땅 위에 낡은 건물을 새 땅 위에 새 건물로 바꿔주는 게 관리 처분 계획이죠. 자, 그러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려면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려면 환지 계획 작성해라. 일부도 환지 계획 작성.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는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이제 시장 군수 인가권자가 나왔죠. 자, 환지 계획 구속력이 없고요. 관리 처분 계획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고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자, 인가권자, 환지 계획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습니다.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 작성했을 때 인가 안 받아요. 인가권자가 지정권자가 아니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다. 이거 보셔야 되고요. 관리처분계 인가권자, 시장, 점찍고, 군수. 총 5명이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5명을 정비법에서 줄여서 시장, 점찍고, 군수라 그럽니다. 자, 우리 환지계획 인가 절차 보시죠. 예.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 사본을 공람시키고, 의견서가 제출되고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환지계획이 이를 반영하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는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시행자는 공람기일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환지계획 반영 여부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되고요. 거기 관리처분계획에서 인가 절차 보시면요. 30일 이상 공람하고 의견 드려야 되고요. 시장 군수는 30일 내 인가 여부 결정해서 통보해 줘야 되죠.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요. 이전에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된다. 체크하시면 되죠. 자, 우리 토지 가격 평가에서 시험 나오는 게요. 환지 방식에서 토지 가격 평가는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먼저 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나중에 합니다.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더해서 나누기 2로 하고요. 용의권자의 권리조정, 그래서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가능하다. 환지 받은 땅 갔더니 땅이 안 좋다. 감액 청구. 좋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증액 청구하겠죠. 권리 포기나 계약 해지를 통해서 그 부담을 면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생겼던 손해가 있으면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은요, 이제 더 이상 토지나 건물 사용 수익 못하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고, 나갈 때 이제 보증금 반환받아 나가죠. 금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금전 반환 청구권을요, 사업 시행자한테 행사할 수 있고, 뭐 사업 시행자는 이것을 바로 반환해주고 대신 토지 등 소유자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때는 압류도 가능하고요. 이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죠.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손실 보상 청구권은 관리처분 계획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환지 계획 작성 기준이 7개가 나오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7개가 나오는데, 자, 이것을 보시면은요, 7개 중에서 토질이 나오는데 토양 이런 거 안 나오죠? 토지의 형태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나오나요? 가격, 토지의 가격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청산금, 자, 환지 계획의 청산금이 나오죠.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확정된다. 체크하셔야겠죠.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되고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시험에 출제됐었죠. 그 다음에 안 내면은요, 강제 징수 가능하고요. 강제 징수는 행정청이 시행자는 바로 강제 징수하면 됩니다. 근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요, 바로 강제 징수를 못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해야 돼요. 강제 징수가 필요할 때는. 이때는 위탁 수수료 4%를 내야 됩니다. 청산금을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명 등으로 이를 받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때는 당해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그렇죠? 당해 청산금 공탁할 수 있고, 자, 청산금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정비법상 여기 청산금의 소멸시효도 5년 똑같아요. 자, 우리 관리처분 계획 기준은 일단 시험에 나온다고 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1번에 면적, 이용 상황, 환경 이것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거 증환지, 감환지하고 마찬가지죠. 3번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바로 지분 쪼개기 한 자죠. 현금 청산 가능.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요,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 교부가 바로 도시개발법에서 입체환지나 마찬가지예요. 자, 5번 시험에 몇 번 나왔죠.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해서 수립하는 겁니다. 6번 1세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7번 보시면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하는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해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원래 우리가요,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요, 갑하고 을이 이것을 공유할 때는요, 공유니까 대표자 한 명한테만 분양권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토지 면적이 너무 큰 거예요. 요만큼만 있어도 한 30평대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데 4배나 되는데 공유했다는 것으로 하나만 주게 되면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2개 이상 줄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시면요, 다음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요거 시험에 몇 번 나왔었죠. 자,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한테는 이 사람이 낡은 아파트 3개 갖고 있었다. 분담금만 3개 다 내면은요, 새 아파트 3개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은 재건축을 거의 잘 안 하거든요.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는 소유한 개수만큼 새 주택 바꿔주겠다. 근데 기숙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못 바꿔주겠네요.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주택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결국 동그라미 3번 때문에 만든 규정이거든요. 예.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범위에서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년간 전매 금지.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옆에 대지에요. 상가주택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밑에가 상가고 위가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이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한 12억 정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재개발된다 그러니까 이 상가주택 소유자는요.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당연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부시고 나서 한 8억짜리 아파트 하나 받았어요. 40평짜리 하나. 그 다음에 요 차액인 한 4억을 청산금으로 지급한다. 이 사람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상가에서 월세 받아서 위에 주택에 잘 살고 있는데 아파트 8억짜리 받고 그 다음에 청산금 4억 받아봤지 이거보다 못하거든요. 이러면 재개발에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이때는 4억 해당되는 거 하나 더 주겠다는 거예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25평짜리 하나 더 주겠다. 이건 3년간 전매 금지. 이러면 재개발에 찬성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4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으로 나눈 것만큼 공급할 수 있다. 자, 우리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메리트를 주네요. 3주택까지 줄 수 있다. 근데 3주택보다 더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다가구 주택을 소유했을 때요. 다가구 주택. 그럼 이런 거죠. 자, 여기가요. 이게 다세대 주택이에요. 자,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고요. 이 옆에 6가구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죠. 이거 한 13억짜리래요. 자, 그러면은 이 다세대 주택 소유자하고 다가구 주택 소유자 있었을 때요. 요 다가구 주택 소유자는 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전혀 부럽잖아요. 왜요? 어차피 월세 받는 건 똑같거든요. 다세대든 다가구든요. 근데 문제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언제 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부러워지냐면요. 정비사업할 때요. 정비사업할 때 다세대 부시잖아요. 새로 지을 때 분양권 6개 줍니다. 공동주택이니까. 근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시고 새로 지을 때 분양권 1개 주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받을 때는 다세대가 부럽지 않은데 정비사업할 때는 6개, 분양권 1개. 이러면 이 사람은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3억이면요. 이 지역에서 건설해서 공급하는 최소 분양 단위. 예를 들면 20평대다. 그것의 가격이 2억이다. 그러면 13억 나누기 2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6.5가 되죠. 근데 우리 거기에 보시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그랬죠. 5를 버리니까 몇 개까지 줄 수 있어요? 6개. 분양권 6개까지 줄 수 있다. 그러면 정비사업에 동의하는 사람이 늘어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청산금이 나왔어요. 역시 또 5년이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청산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관리처분계획의 청산금은 둘 다 5년입니다. 여기까지요. 우리 지금 제가 공법의 달인대기 1편하고 2편 설명을 또 다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중요한 기간이 나오거든요. 요 기간 정리한 것을 또 한번 정리하시면은 시험에서 몇 문제 더 맞출 수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